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앞선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겠다며 여당이 추진한 2차 종합특검 출범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추천 후보가 아닌 조국혁신당 추천 후보를 임명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느냐고까지 하면서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증에 실패했다,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대변인을 통해 사과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말이 나오는 명청 갈등의 또 다른 단면이 드러난 듯합니다. 오늘 첫 소식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종합특검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가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전 변호사가 지난 2023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이력이 문제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초기 재판 등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측에 돈을 보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어떻게 이런 인사를 추천할 수가 있느냐며 부적절하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법적 기한인 3일을 꽉 채워 임명했다며 불편함을 내비친 거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알고도 추천했다면 잘못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라며 의도성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선 합당과 검찰 보안 수사권 논란 등으로 누적된 소위 명청 갈등이 다시 표면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변호사의 인적 사항은 지도부에 보고된 바가 없는 걸로 안다며 정 대표가 김 전 회장 변호 이력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민주당 친명계는 오늘 하루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사퇴 요구까지 나왔는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이어서 특검 추천 문제까지 정 대표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어서 고이동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당의 전준철 변호사 추천을 명백한 반역이자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의 사퇴를 주장했는데 이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꼽힙니다. 이 사안은 가벼이 덮고 가려 한다면 그 뒷감당은 온전히 정 대표 본인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고 했고 강덕구 최고위원은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최고위를 패싱하고 법사위원들과 협의도 없이 추천이 이뤄졌다면 당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특검 추천에 분노한다며 법사위와도 소통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쌍방울 관련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꼼꼼히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돼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전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건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면서도 전 변호사를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받았던 소신 있고 유능한 검사라고 두둔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합당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13일까지 공식 입장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에 내홍이 불거지고 자신과 관련한 미략설까지 나오자 당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정 대표는 오늘 밤 최고위에서 합당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민주당의 설 연휴까지 합당에 대한 결론을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당을 민주당 권력투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떠한 미략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주십시오. 13일까지 공식 답변이 없으면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했지만 친명계의 반발로 보름 넘게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그 절차와 과정의 비민주성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조국 대표의 최후 통첩에 민주당은 조속한 입장 정리를 약속했습니다.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원총회 후에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 안팎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마감 시한을 정한 조국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를 무시한 제왕적 총재의 모습이라며 민주당 당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밤 최고위에서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을 설득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당 지도부의 제명 결정 열흘 만에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선 죄송하다고 했지만 자신에 대한 징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작하고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일종의 기획된 프로젝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단상에 오릅니다. 한 전 대표는 제명이 결정된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 재차 사과했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징계는 국민의힘 내 친윤계가 자신을 끌어내기 위해 기획한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의 연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당무감사위와 윤리위가 자신의 가족이 쓰지도 않은 글을 가족이 쓴 거라며 조작해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지금의 정치적 위기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십시오. 지지자들에겐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강조하며 복귀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6월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기류지만 친한계 내부의 출마 요구도 적지 않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개파색이 옅은 당 상임고문 등 원외 인사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합당 문제와 특검 후보 추천 문제를 두고 당청 간에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또 균열이 생겼습니다.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뉴스더에서 여권 내부 갈등 상황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황 기자,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하루 종일 이 정청래 지도부를 향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여당에서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가 누구길래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겁니까? 네, 2023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친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했다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김 전 회장이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하면서 초호화 변호인단이란 평가가 나왔었는데 그중 한 명이 전 변호사였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로 일관했던 김 전 회장 변호를 8개월 동안 맡았던 사람을 어떻게 야당도 아닌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냐 이런 겁니다. 하지만 전 변호사는 잠깐 변론했던 거라면서 쌍방울 측의 개인적인 횡령, 배임에 대한 변론이었고 대북 송금과는 전혀 무관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가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받았던 검사였다 이렇게 감쌌는데 이거는 맞는 말입니까? 네, 이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가 자신과 함께 탄압을 받았고 수사 능력까지 탁월해서 천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검사 출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같은 평가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수사를 잘하는 거 잘하고 그다음에 마음만 먹으면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수사를 잘한다는 평가는 받았고 그리고 소위 이제 윤나이는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친명계에서는 전 변호사가 검사 옷을 벗은 게 2021년 5월경,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이미 물러난 이후였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형 로펌 변호사로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탄압을 받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청래 대표는 전 변호사의 이런 이력이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몰랐던 걸까요? 네, 일단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을 한번 보시면요. 이 원내 지도부에서 다양하게 추천을 받아서 최고위에 보고를 하고 논의를 거친 뒤에 결론을 내리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 대표가 최고위에서 추천 지시를 한 뒤에 이 최고위원이 2명을 추천했고 이후 전 변호사로 좁혀지는 과정에선 이 내부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전 변호사의 상세 이력을 당 지도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건데요. 친명계에서는 정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면서 정말로 몰랐다면 그거 자체로 대표의 무능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합당 문제 때문에 당이 시끄러운데 정 대표 입장이 조금 더 곤란해졌겠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박수현 수석대변인 입을 빌려서 빠르게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 반발은 사그라들 분위기가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전주에서 이성윤 최고위원 의정보고회가 열렸는데요. 네. 이 유튜브 채널에는 온통 이 최고위원과 정 대표에게 동반 사퇴하라는 댓글이 도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 분위기도 상당히 얼어붙었습니다. 정 대표 측으로 분류되는 한 지도부 의원이 반발 입장을 표명한 친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지도부 대응을 좀 기다려주는 게 귀한 선물이라고 하니까 한 친명계 의원은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조국 대표는 정청래 대표한테 합당 문제에 대해서 최후의 시한을 달라고 최후 통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상황을 쭉 지켜봤을 때 지방선거 전에 이 합당이 성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조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합당 논의가 지지부진해서는 조국 혁신당 지방선거 준비에도 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듯합니다. 예. 출마를 전제로 준비하는 후보자들을 뒤늦게 정리하는 문제가 간단치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 민주당 상황으로는 조 대표가 제시한 13일까지 민주당에서 단일 의견이 모아지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저녁 최고위원회 그리고 모레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텐데요. 이 정 대표가 1인 1표제를 재추진했던 것처럼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높진 않지만 남아 있습니다. 네, 황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틀 전부터 불어닥친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었습니다. 경북 경주에서는 석굴암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20시간 넘게 타올라 국가 소방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매서운 강풍까지 더해져서 하마터면 우리 대표 국보가 위험할 뻔했는데요. 소방과 산림당국의 혼신을 다한 노력으로 겨우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하늘에선 헬기가, 땅에선 대원들이 필사적으로 화마를 막아섭니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한 야산에 불이 붙은 건 어젯밤 9시 40분쯤입니다. 11시 좀 넘으니까 정상에 불이 완전히 벌겋게 타올랐어요.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 바람에 경주는 지난달 28일부터 12일째 건조 경보가 이어지고 어제 오후 3시부터는 초속 6에서 9m에 이르는 거센 바람이 불어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메마른 날씨에 강풍이 더해지자 불길은 거세게 타올라 주민 106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특히 불과 6km 떨어진 곳에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어 오늘 오전 국가 동원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진화대원 90명과 헬기 45대를 같이 투입해서 산불이 토암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다만 바람의 방향은 하늘이 도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푸라기는 바람을 타고 제 오른쪽으로 날립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에 있는 토암산은 제 왼쪽에 있어서 화를 면했습니다. 당국은 불이 난 지 약 20시간 만인 오후 6시에 주불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3.7km에 걸쳐 54헥타가 불탔습니다. 당국은 송전탑에서 펑 소리가 난 뒤 불이 시작됐다는 주민 진술을 토대로 완진 이후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동쪽에선 산불이 비상인 가운데 제주와 서해안 쪽에서는 폭설이 쏟아져서 곳곳에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도로와 뱃길이 막히고 제주공항에서는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산자락과 논밭이 온통 하얗습니다. 골목길과 지붕에도 두툼한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순창 복흥면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린 눈은 무려 18cm. 새벽에 좀 덮어서 눈이 많이 와가지고 가게 앞이나 집 제설 작업하고 그렇게 좀 정리해놓고 있는 거죠. 순창 외에도 광주 광산 13.4cm, 나주 13.3cm 등 많은 눈이 내려 호남 서해안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무등산과 지리산 등 6개 국립공원 138개 구간도 막히고 폭설에 강풍이 겹치면서 56개 항로에 여객선 69척도 멈춰섰습니다. 운항을 멈춘 이곳 목포 여객선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한라산 어리목에 21.5cm, 사제비 18.7cm 등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쌓이면서 제주공항 활주로는 오늘 새벽부터 오전 11시까지 폐쇄돼 항공편 461편 가운데 160여 편이 결항되면서 승객 만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왜 이게 연착이 되고 나니까 결항되고 나니까 그냥 답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네요. 폭설로 크고 작은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11시 50분쯤 전남 나주에서 택시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고립되는 등 광주와 전남에 10여 건, 제주에서도 빙판길 미끄러짐 등 2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렇게 한파와 대설, 건조와 강풍특보가 모두 내려질 정도로 추위가 절정에 달한 오늘 하루였습니다. 서울도 체감온도가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지만 중무장을 하고 주말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강 둔치에 살얼음이 끼어 있고 녹지 않은 눈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다리 밑엔 군데군데 고드름도 보입니다. 바람까지 거세게 부는 강추위 속에도 시민들은 중무장하고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핫팩이랑 목도리랑 담요, 장갑이요. 춥긴 한데 햇빛도 잘 들고 바람도 잘 불어서 연이 잘 날리니까 좋아해요. 한강공원에는 눈썰 매장도 꾸려졌습니다. 내려오다 중심을 잃고 빙글빙글 돌아도 얼굴엔 환한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눈썰매를 타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초등학생 이후로 오랜만에 타봤는데 스릴 있고 생각보다 엄청 무섭고 재밌어요. 인기 캐릭터 조형물이 있는 바로 옆 눈밭도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썰매를 타니 추운 기분이 다 없어졌어요. 여기 오면 짜릿하고 썰매도 좀 타고 뽀로로랑도 같이 사진 찍었으면 좋겠어.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 등에 내려진 한파주의보는 오늘 오전 10시 해제됐습니다.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차차 풀려 다음 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상속세 부담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가짜 뉴스라고 공개 지적했는데 장관급 정부 관료들이 앞다퉈 비판 대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이례적으로 이민자 개인 재산 내역까지 공개를 했고 산업부 장관은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SNS에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의 자산 규모 자료를 올리고 대한상의 보도자료는 왜곡된 정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일 대한상의는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이라고 발표했는데 국세청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한국을 떠난 10억 이상 자산가는 연평균 139명이라고 정면 반박한 겁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SNS를 통해 대한상의가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가짜뉴스라며 대한상의가 인용한 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가짜뉴스라고 질타하자 주요 부처 장관급 강료들이 공개 비판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비이성적 대처라며 권력자의 역할은 좌표 찍고 도덕적 단죄를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가짜뉴스 지적 직후 즉각 사과 입장을 냈던 대한상의는 오늘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가 개인 자산을 동의 없이 열람해 공개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는데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수집되는 자료이며 규정과 훈령에 따라 공개된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네, 요즘 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금을 사고 팔려는 분들 많은데요. 덩달아 온라인 중고 거래를 통한 직접 거래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이런 상황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수법이 상당히 치밀합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금을 직거래하려는 대화가 오갑니다. 금을 사려는 사람이 예약금을 미리 보내겠다며 판매자에게 계좌번호를 요구합니다. 금 한도는 부족하니 더 많이 살 수 있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금 구매자는 사실 보이스피싱 일당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검찰이나 금감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물색합니다. 다른 한편에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금을 사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금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수사기관 계좌라고 속여 입금하도록 유도합니다.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마치 금거래 대금인 양 판매자로부터 금을 받아 잠적합니다. 사기범들은 원활한 자금 세탁을 위하여 현금 또는 다른 플랫폼 내 결제 수단을 통한 거래나 본인 확인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금을 팔고 대금을 받은 사람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사기 이용에 동원된 계좌로 지정돼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금 직거래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자금을 세탁한 경우는 최근 넉 달 새 34건이나 됩니다. 그 민사적으로도 또 손해배상 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피고가 될 수가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뿐 아니라 시세가 높은 은과 달러 등도 온라인 직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가급적 전문 거래소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가사도우미 성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DB그룹 김준기 회장,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가 김 회장이 복지재단 아래에 많은 계열사를 숨겨놓고 이 회사들을 그룹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써왔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수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DB그룹의 김준기 창업회장. 제 사건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엔 자신이 설립한 복지재단과 그 산하 15개 회사를 그룹 계열사 목록에서 빼고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계열사들이 김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비밀 사금고 역할을 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회장 일가의 그룹 지배력 유지를 위한 핵심 계열사는 DBINC와 DB하이텍 두 곳입니다. DBINC는 김 회장 일가가 지분 43.7%를 소유하며 제조 서비스 계열사들을 장악했고 23.9%의 지분만 가진 DB하이텍의 경우 2010년 경영이 어려워지자 복지재단 산하 회사들이 647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김 회장은 2021년엔 개인적인 이유로 재단 회사 중 한 곳에서 220억 원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고려를 하는 요소가 바로 오직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확대와 사익 추구였고 재단 회사들은 그야말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DB그룹 측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사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내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윤석열 정권의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PC 초기화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태운 검은색 차량이 경찰청 별관으로 들어섭니다. 3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해 4월 당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실 PC 1000여 대를 초기화하는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이런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새 정부의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졌고 내란 특검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활동을 종료하며 상당 부분 조사가 됐지만 대통령 기록물이 방대했다며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에는 윤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는데 오늘 정 전 실장 조사 내용까지 검토한 후 두 사람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해야 한다고 하자 여당이 이달 말 관련 특별법 처리를 예고한 건데 정작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 장혁수 기자가 행정통합에 맞춰봤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정 지원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공공기관 이전까지 약속합니다. 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감을 강조합니다. 시장 도지사 뽑아놓은 다음에 잘 안 돼요. 선거 새로 뽑을 때 통합해서 뽑아야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여당은 행정통합특별법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 정부와 여당의 일사천리 통합 추진에 자치단체장들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지방 완전히 소멸됩니다. 특히 전당하고 경북이 소멸 1, 2지역입니다. 방법에는 이견을 나타냅니다. 분권 없는 통합이 아니라 분권을 확실하게 재정과 인사권 등의 중앙정부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라는 겁니다. 통합특별시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에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법안의 대부분 상당수가 뭐냐면은 이 구속력이 없는 그 할 수 있다 이런 그 임의 규정이에요. 대한민국이 특별공화국이 될 거라는 자조도 나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특별시도 되는 참 우스꽝스러운 강원과 전북, 세종 등 기존 특별자치시와 도는 해당 지역이 소외될 거라고 반발합니다. 삼특은 잡아놓은 물고기라서 그러는 겁니까? 공무원들도 불만인데 특히 교육공무원들은 교육청의 기능과 교육감의 권한이 통합 시에 빼앗긴다며 통합에 반대하는 상황. 공무원을 무시하는 졸속 행정통합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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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까지 나서 통합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행정통합과 같은 문제는 주민들의 그 영구적인 생업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므로 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게 대전제고. 통합의 속도와 내용 사이에 균형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나서도 계속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습니다. 신체적 조건이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을 해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피치 못할 사정도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이야기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정책부 박재훈 기자와 함께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먼저요. 우선 고령층의 고용률 얼마나 높은 건가요? 네,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 동향 통계를 보면 55세부터 64세까지 지난해 고용률은 70.5%였습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연령층의 고용률이 70%를 넘어선 건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3년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용률이 높은 건 노후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생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일해서 생활비를 벌지 않으면 노후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조건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네, 그런데요.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나이 63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점도 고령층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년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발생하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문제는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인데요.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2023년 63세가 됐고 2년 뒤엔 64세가 된 뒤 오는 2033년엔 65세까지 늦춰집니다. 현재 법정 정년이 유지된다면 1969년생부터는 연금을 받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 수급액은 70만 원이 안 되는데 이는 1인 가구 월 최저 생계비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이런 탓에 법정 정년을 연금을 받는 나이와 맞춰 65세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다 보니 법정 정년을 더 늘려달라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잖아요. 하지만 왜 아직도 그대로인 건가요? 네, 정년 이후 소득이 끊기는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득 공백을 없애는 방법에는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계는 하루라도 빨리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인건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할 거라며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활용하자고 주장 중입니다. 기성세대가 좋은 일자리를 차지한 탓에 취직할 기회를 뺏기게 된다는 청년층의 반발도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쪽에는 2차 노동 시장으로서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기를 꺼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고용시장의 구조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정년을 연장한다면 임금 체계 역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속 연수가 쌓일수록 높은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맡은 직무의 난이도나 업무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고령층 일자리를 단순히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 관점에서 젊은 층 유입이 잘 안 되는 쪽으로 특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아직도 전통적 숙련이 필요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소기업들 특히. 그런 숙련을 가진 사람들이 젊은 층에서는 잘 공급이 안 되고 있죠. 네, 고령의 근로자들이 본인의 경력을 잘 살려서 오히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K컬처 열풍에 지난해 우리 농식품 수출액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라면과 만두 등 우리의 인기 브랜드들이 외국 현지에서 난립하는 이른바 짝퉁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 업체가 유사 제품을 만들고선 우리 업체와 상표권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최근 2년 사이 부쩍 늘었습니다. 사정이 어떠한지 윤우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중국의 한 소형 점포. 아니 무슨 이 구멍 가게에서 짝퉁이 3개나 있어요. K푸드 열풍을 이끈 매운맛 라면을 모방한 이른바 짝퉁 제품입니다. 버젓이 포장지에 한국 불닭볶음면이라고 적는가 하면 본닭으로 홍보하기도 합니다. K브랜드 위상이 높아지면서 모방 제품뿐 아니라 상표권 분쟁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해외 수출을 시작한 지난 2016년부터 10년째 중국 기업들과 상표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데 한국 기업 상표를 현지에서 먼저 선점한 뒤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되파는 제조 유통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88개국의 상표권을 등록한 삼양식품은
중동 등 27개 나라에서 분쟁 중이고 CJ 제일제당 등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피해는 중소기업으로도 확산되면서 지난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7개 나라에서 무단 선점이 의심되는 한국 상표권 피해는 10,000건을 넘었습니다. 2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상표권 분쟁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본업에 지금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정부가 기업의 상표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표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조기 총선을 치르고 있는 일본에서는 잠시 뒤 개표가 시작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선인 310석을 넘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폭설을 뚫고 투표소로 향합니다. いましたので、そんなに定年して帰ってきて約20年、やっぱり冬はやっぱり初めてですね。 일본에서 36년 만에 2월 조기 총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전체 465석인 중의원 선거에 1,284명이 출마했습니다. 대설 기간의 정점에 치러진 선거의 일부 투표소는 마감 시한이 당겨졌고 사전 투표율도 20%로 직전 총선보다 늘었습니다. 一つ選ぶわけにいかないですね。国防、食料政策、それから社会福祉、人口問題、環境もありますし、もう大変ですね。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는 직을 걸고 조기 총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밝혔는데 이미 자민당과 열린여당 일본 유신회가 과반인 233석입니다. 현지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자민당 단독 과반을 넘어 절대 안정 다수인 261석 확보도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개헌선 310석을 넘기는 슈퍼 여당이 탄생할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방위력 강화를 위해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해온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과 개헌 등 보수 정책들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뒤 저녁 8시쯤 투표 종료와 함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선거 결과 윤곽은 자정을 넘어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한겨울인 남부 유럽에 저기압 폭풍이 잇따라 강타하며 물난리가 났습니다. 홍수로 인한 산사태와 정전은 물론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도 농경지도 물에 잠겼습니다. 주택가 골목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은 대피에 나섭니다. 집안에 들어찬 물을 호스로 뽑아내고 자동차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Con el agua no puede hacer nada, al final tiene que salir por su propio pie de la casa de donde está y esperar. No nos queda otra. 현지 시각 7일 저기압 폭풍 마르타가 남부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앞선 2개의 폭풍까지 8일 사이 3번이나 몰아친 겁니다. 포르투갈에서만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7명이 숨졌고 산사태와 정전으로 수만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3곳은 8일 예정됐던 대선 결선 투표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Mas como esta, nunca vi. Isto é de loucos. 스페인은 남부 안달루시아주와 북서부 지역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주민 11,000여 명이 대피했고 농업부문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경기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Si tenemos precipitaciones intensas, abundantes, en esos puntos que ya están castigados por el temporal, vamos a tener problemas serios. 이번 폭풍은 아프리카 모로코에도 피해를 줬는데 북서부 지역에만 1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TV조선 김명우입니다. 과도한 결혼식 대신 간소하게 식을 올리는 스몰 웨딩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요즘은 이 스몰 웨딩을 넘어 아예 결혼식을 생략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형식보다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부부만의 기념식을 갖겠다는 건데 트렌드 리포트 요즘 치솟는 결혼식 비용이 만든 새로운 결혼식 풍경을 이뮤진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2년 전 결혼식을 준비하던 최서윤 씨는 3천만 원짜리 웨딩홀에 플래너까지 계약했지만 위약금을 물고 모두 취소했습니다. 예식 준비 하나하나가 스트레스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은 성당에서 하객 없이 신부님 앞에서의 서약으로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들이고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30분짜리 식을 준비하는 게 맞느냐? 우리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이 준비 과정이 이렇게 노웨딩을 택한 이다혜 씨도 신혼여행지에서 둘만의 약속으로 결혼을 기념했습니다. 주위엔 청첩장 대신 결혼 알림장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후회할 거란 말도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노웨딩 경험을 바탕으로 책까지 내며 자신의 선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별을 보면서 좀 앞으로 나는 결혼을 해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좀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로 튼튼한 가정을 만드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미혼 남녀는 10명 중 4명꼴.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담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결혼 서비스 전체 비용은 평균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식장이 밀집한 강남권은 식대만 인당 9만 원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틀에 박힌 예식 대신 실속과 본질을 중시하는 선택이 늘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 지원이나 무료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는가 하면 무료로 스냅 사진을 이벤트를 신청해서 돼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결혼식보다는 우리가 살 곳에 더 집중을 하자라는 아낀 결혼식 비용을 내 집 마련이나 신혼여행에 보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보고 싶었던 유럽을 다녀왔고요. 저희가 준비하면서 청약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이제 내년에 입주인데 그 청약금을 열심히 입주 비용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나 편견 등 넘어야 할 산도 있었지만 둘만의 선택은 그들만의 결혼을 완성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이런 거에 얽매여서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둘만의 결혼식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냉동고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한강도 곳곳이 얼었고요. 이렇게 북극에 온 듯이 유빙이 둥둥 떠다니는 곳도 있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8도로 여전히 춥겠지만 한낮에는 5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전남 서해안과 제주에 눈이 더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대기는 나날이 더 메마르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중심으로는 건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항상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춘천이 영하 14도, 대전은 영하 8도, 부산은 영하 5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은 6도, 울산은 1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8일 일요일 뉴스7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